타인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은 모두 불완전한 자아 때문이다.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관계 착취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애써 무시하거나 참는 길을 선택하는데, 사회 문화 속에 존재하는 불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쥐어짜며 서로의 관계를 말살해버리는 인간관계 착취를 과감히 끊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자. 안녕하세요,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홍페인의 인간관계 착취를 소개해드릴게요. 홍페인, 임상심리사, 중의한 대학교 임상심리학 석사, 현재 양신 심리치료사 심리사, 신베이 위생소 상주 심리사, 타오이안 특수교육팀 특별초청 심리사, 퍼스트 타이안 소속 직장인 심리 관련 시리즈 강사, 뉴스 98 방송국, 피라모닉 라디오 타이베이 및 환희 라디오 방송국의 패널 혹은 게스트로 출연했다. 현재 비즈니스 투데이, 대인학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고, 비즈니스 위크, 즐겁게 일하는 사람, 업무 강당 등 매체에 기고를 하고 대학가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옴기니 홍민경, 숙명여대 중문학과, 이하여대 통번역대학원 한중번역학과 석사를 이수했다. 타이안 정치대학교에서 수학했고 현재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사장을 위한 심리학, 공자에게 사람됨을 배우고 조조에게 일하는 법을 배우다, 화서인 상하, 하버드 협상 수업, 날개 없는 비행, 시련 33일, 다름을 배우다, 반생연, 심리학 산책, 이제야 기회를 알겠다, 일상의 유혹, 기호품의 역사, 치유심리학, CEO가 원하는 능동형 인간 등 다수가 있으며 EBS 와신상담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상물 번역을 하고 있다. 들어가며 인간관계 착취에 관한 8가지 질문. 인생의 행복과 고통은 모두 사람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생을 관계 속에서 살고 고통은 바로 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착취에서 온다. 그 안에서 당신이 착취를 당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착취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착취를 하는 사람이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든 결국 모두 패배자일 뿐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대상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감정의 침체와 우울증, 무기력감에 빠져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을 느끼고 나쁜 행동에 물들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감정을 배설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장기간 타인을 착취한 사람 역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이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와 거리감을 두며 멀어져 간다. 그가 혼자만의 향기에 취해 자화자찬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그는 자기 손을 쌓아 올린 단단한 벽 안에 갇혀 홀로 지내다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지만 누구에게도 그 목소리가 가닿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우리는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산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또 군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삶의 가장 큰 비바람은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사이의 우정 혹은 각종 영역의 감정적 구속과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얽혀들어 있다. 관계 속에서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관계 속으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똑같은 등껍질을 짊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달팽이와 다르지 않다. 껍데기 안에 폭풍우는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일어난다. 심지어 더 크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반복, 순환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실 관계 안에서의 문제는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내고 지속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관계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조정해 나가며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집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누구나 사고의 맹점을 가지고 있고 감정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의 맹점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이미 효력을 잃어버린 신념, 시대착오적인 관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과도한 공포와 걱정 등을 가리킨다. 사고의 맹점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복잡한 감정은 내재한 에너지를 국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몇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고 나면 부정적 경험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변해 우리를 속박하고 더 이상의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뿐 아니라 관계를 호전시킬 만한 가능성마저 앗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착취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까? 장기간 지속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정말 피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여기서 인간관계 착취에 관한 8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인간관계 착취란 무엇인가? 인간관계 착취는 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결핍, 공허, 자기중심적 사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아 효능감과 자아 가치감의 저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 등의 요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심지어 잔인한 방식을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중심적 가치에 부합하고 내재한 공허감을 보상받고 문제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일시적인 정서적 완화를 통해 생활과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관계 착취 방식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협박, 강요에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간접적이고 변형된 방식이 훨씬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약자는 늘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동정과 포용을 받을 수 있고 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받는다. 내가 이렇게 가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 기원 및 맥락을 자신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간파할 수 없고 본인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관계 개선이 힘들어지고 착취로 인해 초래된 모든 고통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며 악순환을 이룬다. 왜 인간관계 착취가 일어날까? 우리는 태어나고 자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삶과 과제를 가지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늘 이리저리 부딪히며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쌓아간다.
이런 삶의 과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돌 속에 내재된 크고 작은 블랙홀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존재하고 관계를 통해 그 심리 상태가 형태를 드러내며 부정적 감정으로 흘러나온다. 인간관계 착취는 바로 그것들이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방식이자 수단이다. 어떻게 인간관계 착취를 구별할 수 있을까? 당신의 느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성이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면 감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당신의 주관적 느낌이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고 심지어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들이 모두 우리를 일깨워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느낌을 무시한 채 대충 넘기고 억제하고 심지어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지낼 뿐이다. 불만 역시 인간관계 착취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왜 인간관계 착취는 판별이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 역시 이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에 부합하는 각종 요구 조건과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시간, 장소, 일, 사람에 맞춰 달라지거나 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전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 위선적이고 겉만 번지르하다는 데 있다. 자신을 정의롭고 선량하다고 여기는 과정에서 원칙은커녕 통찰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지속해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되고 사회 문화 및 전통에 부합하는 가치관 때문에 가상 속에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느끼며 나의 고통, 희생, 서름조차도 큰 힘을 위해 참아야 하는 사명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한 이런 방식은 모두 부하내동에 불과하고 그들이 얻은 결과 역시 불만족과 참기 힘든 느낌이 있다. 판별이 어려운 이유의 또 하나로 교만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다. 강자의 교만은 비교적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진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약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다. 교만은 문제의 근원을 부인하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잘못과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 대해 더 고집스럽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한다. 약자의 마음속 교만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도 알아보기 힘들다. 그들이 드러내는 슬픔, 서름과 가련함이 우리의 직관과 많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자와 교만 사이에 어떤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해할 방도가 없다. 인간관계 착취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흔히 발생할까? 늘 자신과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나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일면과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면의 공허, 열등감, 무능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효능감, 낮은 자아 가치감, 부정적 자아 이미지, 불완전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혈연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억압과 어려움은 늘 후속 관계로까지 이어져 착취와 파괴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 경향이 훨씬 두드러진다. 자기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고통이 고조되는 기분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착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양보, 협력, 타협을 강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 나의 욕구는 당신의 욕구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인간관계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자존감, 자아 효능감, 자아 가치감이 눈에 띄게 났다.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느낌과 존재 가치조차도 믿지 못한다. 또 다른 한편에는 지나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두려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두려움이라는 적과 대항해야 한다.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에너지를 방전시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백기를 들게 만든다. 인간관계는 지속해서 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상술한 심리 상태와 특징 모두는 전유와 전무의 개념이 아니며 어쩌면 모든 사람이 적든 많든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장기간 인간관계 착취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착취를 당하는 사람 역시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며 일을 하고 각종 인간관계 속을 왕래하며 평범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마치 독소가 혈액 속에 퍼지는 것처럼 심리 상태 및 인격의 왜곡이 나타난다. 겉으론 명확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독 증상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격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 시기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수준에서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변해가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아마도 다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착취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우울증, 초조, 식이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자살 시도나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 착취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인간관계 착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관건은 바로 우리 문제와 기꺼이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기점이고 이 책 속에 소개된 처방전을 관계 속에서 응용할 가능성도 생긴다. 무엇과 대면해야 할까?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에게 속한 과제를 판별해내고 자신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반드시 바꾸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느낌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신은 반드시 자아 감정의 이해를 학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감정 각찰, 감정 판별, 감정 이해의 단계가 필요하다. 감정 각찰은 바로 당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욕이나 폄하를 당하고 난 후에 생기는 분노, 억울, 초조, 우울감 등이 감정이 여기에 속한다. 요컨대 각찰은 바로 어떤 행위와 말에 대해 갖게 되는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정의 판별과 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감정에 속하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해 판단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초조인지 우울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인지 판별해내야 한다. 다만 이것은 단시간에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감정을 이해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술한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를 찾아봐야 한다. 대상, 시간, 환경,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상태가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조속히 문제 해결하기. 관계 속의 착취 및 고통은 되돌릴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쌓여간다.
그리고 그 관계 구도가 굳어지는 순간부터 악성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너무 커져 변화를 도모하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경계를 긋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말해야 하고 거절해야 하고 태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예의를 차리거나 겸면쩍어할 필요가 없다. 사실 겸연쩍다는 것은 열등감, 낮은 자아 가치감 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과제의 반영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타인을 착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당신은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고통 혹은 행복, 후회 혹은 만족은 모두 우리 스스로 감당하고 즐겨야 하는 것들이다. 행복은 완벽한 자아와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러나 기꺼이 문제와 대면하고자 하고 변화를 학습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신과의 내적 관계를 잘 운영할 줄 알아야 외적 인간관계 경영에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땐 유난히 봄바람 속에 앉아있는 듯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인생 경험을 함께 나누든 혹은 그들이 가르침을 청할 때든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기는커녕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심성을 지속해서 수련하며 인생의 과제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처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성질이 타인을 해치는 예리한 칼이자 타인을 괴롭히는 결점이 될까? 어떤 특징이 타인에게 지지와 격려는 물론 다양한 사고의 관점을 갖도록 돕고 삶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타인의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과 품성을 더 깊이 있게 갈고 닦으며 깊이 있는 깨달음과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하기를 원한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수련하며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고자 한다. 우리는 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가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 최초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이 나고 자란 가정의 환경과 성장 과정 중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성장 발달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친구, 동료, 배우자, 부모, 형제, 자식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 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지나간 문제를 미래의 관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한 상처와 감정이 계속 자극을 받는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지금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봄바람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인간관계를 착취하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다치고 넘어지면서 성장하고 그 상처를 안고 서서히 어른이 되어간다. 그 상처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뼛속 깊이 스며들어 우리들의 처세 스타일이나 행동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이 싫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돌아다니며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위로와 관심을 얻고자 한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혹은 표정 하나조차도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자극해 유리 같은 심장을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게 강화되어 심리 방어 메커니즘은 자신의 모순투성이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부인하고 내적 상태를 타인에게 투사해 상대를 좌절, 스트레스 속에 살게 만든다. 우리는 내적 탐색을 시작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상처받았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다만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듣지 않는 길을 택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비록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고통을 늘 존재해왔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및 네트워크의 자극으로 그 고통을 덮어왔을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곳곳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녀가 성장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가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워나간다면 지난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법을 알게 되고 자신감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치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그 햇살이 지나치게 눈부시고 자극적이라거나 뜨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경영하면 인생을 훨씬 멋지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이해의 경로로부터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인간관계 이해의 방식을 통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감정 해소는 타인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각종 방식으로 진실을 회피하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큰 힘이 난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학교에서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가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련의 성장 과정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따라하고 싶은 성장의 모델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누군가의 삶을 만나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모방하고 학습하며 심지어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다. 당신은 그런 대상에서 직접 가르침을 청하거나 그들이 지금의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 어떤 치사한 선택을 하며 노력해 왔었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의 현재는 모두 과거의 누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에만 현혹되어 그들이 원래 그렇게 타고났을 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그들은 사회적 시선과 외부의 요구와 기대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들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장애를 어떻게 자기 성장의 양분으로 바꾸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자 가장 믿을 만한 학습 교본이다. 방송이나 신문 잡지에 등장하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스토리가 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을 교훈 삼아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바꿔나가야 한다.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이 가져올 파급력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참고 양보하며 자신을 굽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분노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느낌과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
화를 더 약한 사람에게 모두 쏟아붓거나 또 다른 변형된 행동으로 전환시켜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관계를 더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신중히 고민해보자. 특히 자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관계 속에서 착취를 통해 우월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잘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 착취를 끝내고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해 관계를 소모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도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경영하면 좋은 인간관계는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듯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지금 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안에서 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타인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은 모두 불완전한 자아 때문이다. 때때로 당신은 혼자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독립적 개체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다. 혈연, 인척관계뿐 아니라 동창, 동료, 이웃, 심지어 아무리 먼 곳에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우리 주위를 감싸며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무거운 스트레스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도처에 깔려 있다. 모두의 시간과 정력이 유한하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해 자신의 스트레스 강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들은 타인의 신경줄을 누차 밟아대며 그들의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 자신이 타인의 스트레스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요구 혹은 행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시어머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남편, 누군가 해외여행을 가면 꼭 선물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행동이 가끔 벌어진다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반드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함께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듯 앞으로 뒤로 리듬을 타며 발을 맞추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불공평한 상황을 극도로 혐오한다. 예전에 한 심리 실험에서 연구가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실험에 참여한 서로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 A와 B에게 나눠 갖게 했다. A가 분배액의 비율을 결정할 때 B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B가 동의하면 쌍방은 각자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B가 동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A라면 자신이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 상대방에게 덜 주려는 사심이 발동하지 않을까? 반대로 만약 당신이 B라면 상대방이 너무 욕심을 부려 자신에게 지나치게 적은 액수를 주려 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그 돈을 받고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한 푼도 받지 못할지언정 상대의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까? 실험 결과는 당연히 분배가 공평할수록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불공평한 상황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유사한 실험은 오로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인정, 도덕, 관례, 명성, 감정 등의 요소가 한데 뒤섞이면서 판단이 어려워진다. 도대체 언제 참아야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의를 하거나 반격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다.
임상 심리사 홍페이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관계에 대한 관찰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 책 속에 담아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인간관계 착취는 단지 결과일 뿐이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자아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도려내 자신의 빈 곳을 채우려 하는 심리는 어쩌면 자아 결핍이 빚어낸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주목을 인질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속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강하지 않고 흠집투성이일 확률이 높다. 이들이 당당하고 감정적인 압박이나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요구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반항하기에 앞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가 타인의 착취에 노출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듭되는 양보를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홍페인 심리 상담사가 이 책에서 밝힌 관점에서 찬성한다. 인생을 길게 본다면 삶에서의 시시각각은 모두 자아를 변화시키고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완성이 완벽히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과 개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부족한 곳을 채우고 넘치는 곳을 덜어내며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조금씩 형성해 나간다.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는 관계의 문제를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고 아이가 자라서 연애를 하면 남녀 문제가 불거지고 결혼을 하면 부부 문제, 고부 갈등, 동서 갈등 등의 문제가 따라붙는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교육 역시 자기 뜻대로 될 리 없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누구에게나 흔히 벌어질 수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상황과 대화만 읽어봐도 자신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처한 상황에 갇혀 있을 뿐 따지고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고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난제와 곤경 역시 인생이 내준 연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습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면 인생은 더욱 행복해지고 자아 역시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문제를 낼 때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태가 아니라면 관련 서적을 읽고 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련 서적 속에 담긴 전문가의 지혜를 읽으며 천천히 대화를 나누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홍페인 심리상담사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녀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뛰어난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분야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이 환자에게 했던 말을 다른 환자에게 또 말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럴수록 자신이 녹음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저자 역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리치료는 한 사람만을 위해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그녀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례를 모아 하나의 주제 아래 정리해내고 그 해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그녀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담았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마치 개인 심리 치료사를 옆에 두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든다.